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계셨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날 만나 가지고 이 에코 디자인 정책 포럼이 있었다고 하시고 자료를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인 것 같고 빨리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한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소개를 좀 해 주세요. 네. 뭐 그날 열심히 해 볼게요. 네. 네네. 그날 9월 25 일이던데 네. 이게 환경부가 인제 에코 디자인 정책 포럼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 놨던데 네. 몇 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분 정도 온라인, 어우,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오셨구나. 네네. 근데 이제 이게 "EU의 에코 디자인을 우리가 어떻게 규제 대응할까?"라는 정책 포럼이라기보다는 EU가 에코 디자인 규정을 도입했는데 음.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사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보통 하면 이게 환경산업기술원 있잖아요. 네. 은평구에 있던가. 그 네. 환경산업기술원에서들 발표들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 민간 컨설팅 중에서 최고의 회사인 이한경 대표님이 어떻게 이게 주제 발표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 너무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네네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제도와 관련해서 그날 발표를 하는 역할은 아니었고 제가 원래는 한 20년 전부터 에코 디자인 연구를 좀 했었고 아. 중간에 이제 텀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거 제도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셔서 저도 이제 좀 손을 든 거죠. 그래서 음. 아주 작은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 음. 과정에서 이제 산업계에서 많이 오시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쪼끔 전달해야 되는 미션을 받고 제가 나가게 된 거고 음. 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하여튼 그날 제가 못 가서 미안하고요. 아유 요 아닙니다. 자료 보니까 중요한데 이게 제목이 "EU의 에코 디자인 선진 사례로 살펴본 산업계의 기회와 도전." 네. 이런 제목이었는데 산업계는 기회를 찾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맞아요. 요 자료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네. 이게 지금 장표가 30 이게 페이지더라고요. 좀 많더라고. 예. 많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오늘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제목은 이렇지만 사실 그날 오신 산업계에서 EU 에코 디자인 규정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앞쪽에는 이 EU 에코 디자인 규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실제 이제 선진 사례를 좀 설명드리는 형태로 제가 요 자료를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아, 네네네. 예. 그 자료에서 보시면은 이제 3 페이지서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네. 이게 에코 디자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에코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환경, environment 네. 또 그다음에 economy의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설계 단계에서 그 제품의 전 주기가 있습니다. 사용과 폐기 단계까지 그쵸. 미치는 예 환경을 설계 단계 때 고려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EU에서 이거를 의무화 규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어. 쪼끔 세다. 상상이 좀 안 되죠. 세다. 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사용 후에 recyclable 즉 재사용이 잘 되게끔 소재도 쓰고 구조도 좀 편하게 만들고 이런 거를 규정을 해 버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ESPR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코 네네. 디자인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이라고 해서 ESPR로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게 핵심이고 이게 작년 7월 18일 날 이제 레귤레이션으로 이제 발효가 된 상황입니다. 그 장표 보니까 3 페이지에 맨 왼쪽에 나와 있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전 품목이에요 대상이. 아, 전 품목이에요? 네 전 뭐든지 하여튼 품목인데 물건만 만들면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예외도 있고 이게 뭐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전혀 우리 떨 필요 없고요. 음.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ESPR하고 같이 상응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Right to Repair라고 하는 수리권 관련된 법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소비자가 수리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이 수리 가능성을 증진하는 그런 이제 법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포장재와 관련된 법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3 페이지에 보니까 맨 왼쪽에 ESPR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Right to Repair 하는 거는 두 번째 칸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네. 이게 패키징과 관련된 패키징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PPWR이라고 해서 세 번째 칼럼에 나와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주요 내용에 보시면 제가 이제 칼라 표시한 게 있잖아요. 네. 걔가 제가 아까 얘기한 에코 디자인 관련 요건인 겁니다. 즉 설계 때 무게랑 부피를 최소화해. 또 네. 재활용이 쉬운 소재 써. 음. 그다음에 재생 원료 어떻게 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규제한다라는 게 EU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코 디자인 관련 규정의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네. 아 그러면 여기 3 페이지에 보니까 맨 처음에 ESPR 관련돼서는 네. 품목별로 에코 디자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이걸 네. 확인한다는 거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디지털 제품 여건이라는 게 있네요? 맞아요. 이거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어. 제품의 바코드 같은 거 우리가 보시면 걔를 딱 찍으면 여권 같은 게 딱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섬유다. 네. 그러면 이제 섬유의 요런 디지털 제품 여건이 딱 우리 휴대폰에서 딱 구현되게 한 다음에 네. 섬유와 관련된 전주기에 대한 환경 정보가 거기서 다 볼 수 있게끔 아 그래요? 그걸 다 의무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핸드폰으로 물건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뭐 그게 QR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식으로 정보가 되는 데를 찍으면 그러면 네. 그 관련된 정보를 다 보고 '아 이 네. 제품은 탄소 배출을 적게 했구나.' 그거 네. 확인하고서 사게 만드는 그런 네네. 내용을 추진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어. 그래서 내용을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너무 방대하고 무모하고 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규정인데 이제 가끔 제가 이쪽에 컨설팅을 좀 오래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식으로 유럽이 주도해서 이런 어 좀 좀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규정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되겠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구현되는 거 제가 많이 목격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법은 이미 발효가 됐고 지금 진행되는 것들의 속도라든가 뎁스를 봤을 때에는 실행이 뭐 번복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쪼끔 심각하게 저희 산업계가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요건입니다. 그러네요. 발효 시기가 2024 년이면 작년인데 작년 네네. 7월 달에 벌써 두 개가 발효됐으면은 이게 아마 시행은 2000 그거 보니까 2026년 7 월부터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 패키징과 관련된 거 이런 거는 18 개월 후니까 2026년 8 월, 내년 8 월이네요. 네네. 시행 시기로 봤을 때에는 PPWR이 가장 급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네. ESPR은 제품군별로 지금 위임법을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얘는 시간이 있어요. 아. 네네. 음. 야 근데 그래서 PPWR은 내년 8 월이면 무조건이네요. 네네. 얘는 쪼끔 심각합니다. 저도 우리 남자들이 주말 되면은 이거 분리수거한 거 들고 내려가서 여기저기다가 버려 줘야 되는데 네. 그때마다 자꾸 느끼는 게 '야 이거 정말 너무 많구나 쓰레기가.' 패키징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어떻게 줄이지?' 그런 고민들을 그냥 그때그때 짬짬이 했었는데 인제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유럽에서는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아 대단하다. 유럽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나라의 이제 환경 정책이 물론 글로벌에서 가장 선도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항상 환경 정책의 발전은
글로벌 선진 국가와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발전을 해온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품과 관련된 환경 정책은 ESPR 관점에서 사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포장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포장재 재질과 구조에 대해서 그 개선을 요구하는 기존 제도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포장재에 관련된 정책도 아마 이 PPWR과 부합성을 맞추는 형태로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음. 제가 아는 그 에코라이프 패키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좀 잘 그 대응을 하면 훌륭한 네. 결과를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스카치 어.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어. 설계를 잘해 가지고 포장재 설계를 잘해 가지고 아주 그 쓰레기 버릴 적에 편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아 네. 이런 회사들을 좀 많이 알려 줘야 되겠네요. 되게 좋은 위치로 가실 수 있어요. 음. 자, 그다음에 우리 슬라이드 보니까 인제 3 페이지는 그런 내용이고 4 페이지 보니까 이게 추진 경위가 있는데 혹시 추진 경위와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음. 일단은 지금 이 에코 디자인 ESPR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네네. 그렇죠. 장점이고요. 이게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2003 년도에 야. IPP라고 해서 Integrated Product Policy라고 해서 제품과 관련된 이제 통합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 페이퍼가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사실은 에코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그런 규제가 있었어요. 디렉티브 형태로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에너지 사용 제품,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는 걸 기준으로 한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던 에코 디자인의 형태였고요. 네. 이게 2019 년, 20 년도에 들어서면서 유명한 그 유럽의 그린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들어봤어요. 사실 유럽의 그린딜은 어쨌든 전 지구에 이제 유럽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큰 정책화에서 실행 전략인데, 그중에 가장 큰 굴지 중에 하나가 순환 경제예요. 네네. 즉 자원을 덜 쓰고 오래 쓰고 계속 돌려 쓰고 음. 이러면 아무래도 제조를 덜 하게 되고, 또 전 과정에서 사실은 온실가스가 줄여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 탄소 중립의 이 순환 경제가 결과적으로는 한 30~40% 는 기여할 거다라는 보고서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흐름하에 이 에너지 라벨만 체크했던 에코 디자인 요건이 이제 순환 경제 요건으로 확 강화되면서 지금 형태의 ESPR이라는 레귤레이션이 이제 나오게 됐다라는 흐름을 제가 좀 설명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역사는 있다. 그리고 어떤 계기들을 제가 설명한 장표가 4 페이지입니다. 음. 아, 이거 아주 좋은 내용 같습니다. 4 페이지 네. 그렇고 5 페이지도 인제 관련돼서 내용을 좀 설명하셨네요. 여기는 보니까 "제품 맞아요. 환경 규제와는 뭐 좀 관점이 어떻게 다르다." 뭐 이런 걸 설명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도 포함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제품을 수출할 때 준수해야 되는 것과 지금하고 뭐가 가장 클까라는 거를 일단 대표적으로 4 가지로 뽑은 건데, 일단은 품목이 예전에는 전기전자나 자동차 업종이 좀 주 타겟이었어요. 네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식품, 사료, 의약품,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규제에서 자동차는 엄청 규제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전 품목이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요, 이제 만약에 뭐 세탁기를 수출한다 그러면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는 유해 물질, 그다음에 재활용 비율, 에너지 효율 등급, 즉 제품 자체에 대한 규제였어요. 음. 근데 지금의 규제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제품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준수하지 못하게끔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요건, 그다음에 정보 제공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왜 LCA, 이런 LCA를 요새는 기업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 과정에 대해서 CO2 배출량을 산정해서 정보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요건이 품목마다 규정이 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정과정 관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앞서서 설명드린 순환경제 요건이 엄청 강화된 거고, 이게 디지털 제품 여건으로 구현이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게 이제 5 페이지의 설명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네. 산업 전체적인 거의 모든 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막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종 이 규제의 준수 책임자는 아무래도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자와 또 이제 유통 여기서 각종 서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서 요구되는 정보 항목이라든가 성능 요건들을 보면은 협력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가 해야 될 것들이 그렇죠. 너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도 다 데이터를 내놔야지 모아 가지고 이 제품 만들 적에 전기 얼마나 썼다, 뭐 소재는 어떤 뭐 리사이클한 소재를 썼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테니까 다 네. 바뀌겠네요. 다 바뀌겠어. 그쵸. 대단하다. 이거 완전 예. 패러다임이 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좀 강한 법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태풍인데 태풍. 근데 이렇게 태풍 부는 거를 우리 기업들이 빨리빨리 캐치하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5 페이지는 고런 내용이고 6 네. 페이지는 그러면 향후에 인제 EU에서 ESPR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요거를 좀 설명해 주셨네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안 떨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네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예. 근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올해 4 월에요. 작업 계획, 즉 워킹 플랜이라는 문서가 발표가 됐는데, 네. 여기에는 제가 바로 뒷페이지에서 설명드릴 "어떤 품목을 먼저 할 거야." 이게 먼저 음. 발표가 된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런칭을 합니다, 품목별로. 뭐 음. 냉장고 런칭, 뭐 섬유 음. 런칭 이런 식으로 런칭을 해요. 음. 그런 다음에 preparatory study라고 명명을 하는데, 준비 연구를 하고 음. 이거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영향 평가하는 단계가 지금 한창 하고 있는 게 요 단계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대상 품목 지금 보니까 섬유 의류는 2027년 뭐 가구는 네. 2028년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 장표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맞아요. 이게 올해 4 월에 발표된 워킹 플랜에서 "우리 이런 품목 먼저 할 거야."라고 한 건데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제도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유럽이 이 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이유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왼쪽이에요. 네. 얘네들은 이제 마켓 렐레번스라고 해서 봤더니, 이게 마켓 볼륨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음음음. 그래야 폐기물도 좀 개선 잠재력이 높을 거잖아요. 그쵸, 많이 그쵸. 팔리고 많이 소비되니까. 조그만 거보다 많은 시장이 큰 그럼요. 거, 많은 거 많이 먼저 하는 팔리는 거. 거고, 그다음에 주요 환경 영향이라고 해서 이게 대기, 수질, 폐기물, 그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상중하로 품목별로 다 랭킹을 해 가지고요. 이 품목을 에코 디자인 규정을 하면은 '이쪽이 훨씬 더 개선이 될 거야.'라고 하는 개선 잠재력을 분석을 해서 이 환경 영향 측면을 바라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policy framework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공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고요. 음음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26 년도, 27 년도에 위임법이 채택하는 연도입니다, 위임법. 그러니까 네. 섬유 의류는 2027 년도에 품목별 위임법이 채택이 되는데요. 그럼 27 년도에 바로 시행이냐? 그게 아니라 18 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 형태로 짜여 있어요. 네. 고건 27 년이네요, 섬유 의류는. 네. 그러면 그리고 27 년도에 위임법이 채택이 되면 빠르면 28 년, 늦으면 29 년도에 시행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식기세척기, 그다음에 세탁기, 건조기에 보시면 2026 년으로 돼 있죠. 그러네. 얘는 내년에 위임법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18 개월 후니까 빠르면 27 년도, 26 년도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세척기도 많이 팔던데 세탁기도 많이 나가고. 네네네. 그리고 보니까 그래 타이어도 급하네요. 27 년도고. 네. 타이어 27 철강은 년도. 철강은 제일 급하네. 26 년도네. 네. 근데 음. 철강과 알루미늄은 중간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CBAM이라고 해서 탄소 국경 조정제도 있죠. 탄소 국경 조정제도 조정제도. CBAM. 네. 네네. 네. 그런 규제가 이미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여러 이제 정책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에서 되게 막 혁신적으로 막 요구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완제품 쪽으로 쪼끔 더 밀접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지금 LG나 삼성에서도 식기세탁기 뭐 세탁기 뭐 이런 거 많이 파는 것 같던데 네. 그거는 그러면 그 페이지는 이렇게 대상 품목이 정해지니까 관련된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데에 뭐 납품하는 회사든지 그거를 네.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든지 그 네. 회사들은 아주 열심히 쳐다봐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네. 정책 포럼할 때도 그쪽 업종에서 많이 오신 것 아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는 어떤 그리고 슬라이드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슬라이드가 많으니까 좀 추려서 한번 해 볼까요? 네네. 제 생각에는 네. 빠질 슬라이드는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그럼 네네. 설명 좀 그러세요. 드릴게요. 네. 8 페이지가 뭐냐면 그러면 품목별로 제가 위임법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크게 퍼포먼스 리ኳ어먼트라고 해서 이거는 재활용 함량은 몇 프로가 들어가야 돼. 음. CO2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돼. 유해 음. 화학 물질은 뭘 준수해야 돼."라고 해서 퍼포먼스를 정하는 요건이 있고 네. 또 다른 건 아까 제가 DPP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여권. 네. 전자여권. 그 정보를 뭘 넣어야 되는지를 다 위임법에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정보 요건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만 좀 머릿속에 담아 음. 두시고 9 음. 페이지를 제가 쪼끔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기존의 에코 디자인은 에너지 쪽 중심인데 지금의 ESPR은 자원 순환, 즉 순환 경제 요건이 강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9 페이지가 그거를 나타내는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1 번부터 16번 보면 내구성, 신뢰성, 리유서빌리티, 업그레이더빌리티, 리파라빌리티 이게 어빌리티잖아요. 이게 제품이 내구성이 좋고 이거 오래 쓴다라는 거고요. 네. 재사용 가능성이 좋다라는 거는 나중에 수명 이후에 동일한 용도로 다시 재사용 가능하게끔 설계해서 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을 쭉 한번 보시면 위의 우려 물질의 함유라든가 에너지, 물, 자원 그다음에 11 번에 보면은 재활용 물질 함유량, 재제조 가능성,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성, 재료 회수 가능성 그다음에 카본 풋프린트가 15 번에 있네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16 가지의 프로덕트 애스펙트를 법에서 정의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음. '와 이거를 그러면 우리 제품이 다 준수를 해야 돼?' 음음. 이렇게 겁을 먹으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섬유는 이 중에서 뭐 몇 개, 세탁기는 이 중에서 몇 개 이렇게 뽑게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에코 디자인의 프로덕트 애스펙트가 16 개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순환 경제와 관련된 요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파란색으로 한 게 많네요. 1 번부터 6 그러니까요. 번, 10 번에서 14 번, 16번 많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에코 디자인 정책이 기존에는 에너지 쪽에서 큰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에코 디자인은 순환 경제에서의 핵심 실행 정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네.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네. 내용입니다. 네. 10 페이지는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그 16 개의 제품을 측정하는 측정 단위 아 파라미터들을 이게 다 법에서 명시한 용어예요. 그렇죠, 한번 그렇죠. 정리된 거니까 한번 네네.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이제 11 페이지가 그럼 이제 우리 기업이 '내가 이거 에코 디자인 준수했다.'라는 걸 어떻게 그래, 그래. 증명할 거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좀 되게 중요한 예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품목별 위임법에서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섬유의 재활용 함량은 여기서는 자체 선언 또는 제3자 평가 형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무슨 시험 평가 기관에 뭐뭐를 검증받아서 증빙해라. 이런 식으로 다 요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 시험 평가 기관이 뭐 굉장히 많은데 네. 유럽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을 다 시험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유럽에서도 또 인정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거를? 네. 근데 그 인정을 유럽 기관이 뭐 우리나라의 시험 분석 기관을 직접 인정하는 형태보다는 이게 국제 표준에 의해서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아. IEC라든가 뭐 예. 이런 이제 예. 그런 표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예예. 그래서 국제 표준 또 시험 분석과 관련돼서 글로벌 기준하고의 호환성 이런 음. 것들을 우리나라 시험 분석 기관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음.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도화를 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적합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또 예.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기업이 스스로 자체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는 이거 되게 보니깐 중요할 것 네, 여기 같아요. 보니까 요건별로 자체 선언 또는 제3자 평가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렇게 써 놓으셨길래 네. 그러면 우리가 자체 선언해도 되면은 "나를 믿어 주세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발표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선진적인 방법인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의심이 근데 많아 우리는. 이게 자체 선언이 쉽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법에서도 그렇잖아요. 환경성 선언을 하려면 그 선언을 증빙하는 거를 되게 잘 갖춰 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부속서에 자체 선언하면은 그걸 증빙하는 문서 이걸 아래 보면 기술 문서 있죠, 기술 문서. 네네네. 이걸 다 갖춰 놓으라고 아예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야, 여기 8 가지나 있네. 보면은 그런 개념 설계 그다음에 "이 설계대로 우리가 생산했어요."라고 하는 증빙하는 문서들이거든요. 아, 그다음에 설계도 뭐 제조 예. 도면 도시 이거 다 붙여 놔야 되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페이퍼로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거죠, 제가 상상을 할 때는. 네.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설명하지만 '와 이거 그냥 내재화하라는 얘기네.' 음. 약간 고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재밌지 않아요? 이거요. 재미도 있지만 네. 걱정되는 게 전 네. 산업을 흔들고 있고요. 네. 전 경제 주체들을 다 흔들어 놓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걸 제가 이거 일반인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좀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사실은 미니멈 리ኳ어먼트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레귤레이션이. 그렇죠. 근데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법에서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그레이드를 줄 수 있게 해 놨어요. 아, 등급을? 그래서 네. 그래서 음. 공공 조달로 연계를 시켜 버립니다. 높은 어. 등급을 받은 제품은 공공 조달해서 그 구매 의무를 줘서 이게 시장에서 마켓에서 이게 잘 팔리도록 하는 것들을 법에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즉 인센티브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공공 조달로만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생태계에서 잘 작동되려면 우리 일반 소비자가 이 에코 디자인 제품을 잘 사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제품을 살 때 삼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한 인센티브를 우리 소비자한테 리워드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설계를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제가 쪼끔 듣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진짜, 진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쪼금 비싸더라도 이거를 사서 네. 쓰면은 그 사서 쓴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무슨 지금도 기후 동행 카드인가 우리 이제 지하철 탈 적에 버스 탈 때 그거를 사용하듯이 세금을 소득세를 좀 줄여 주든가 뭐 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중소기업부에서 스타트업들 키우기 위해서 3천만 원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세금 감면하는 주는 제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소비를 아주 스마트하게 해 주면 네. 그러면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뭔가 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누군가가 좀 자꾸 주장을 해야겠네요. 국회의원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네요. 아 네. 대표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 이게 제 언론에서 제 미디어에서 열심히 떠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 페이지는 이제 제가 좀 보면서 느꼈던 건 이 ESPR이 기존에 사실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되게 많아요. 음. 근데 이 규제가 지향하는 게 공백을 메우고 또 중복 규제는 피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품과 관련된 규제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정책 메시지를 봤거든요. 그게 좀 되게 아. 많이 와 닿았고, 음. 그래서 사실 법에서 타 법률을 연계시킨 게 49 개나 돼요. 어 참. 여기 보면은 뭐 기후 뭐 그다음 라벨링 규정, 그다음에 녹색 금융과 관련된 텍소노미 규정, 뭐 화학 물질 규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는 형태여서 되게 큰 그림이다, 이런 걸 설명하는 아 자료가 12 페이지입니다. 12 페이지에 보니깐 말씀하신 대로 ESPR에서 명시된 다른 법률이 전부 49 개인데 그중에 일부만 여기다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유럽의 기후법 같은 경우에는 그 표시해 놓은 대로 2021 년도라고 써 있고 에너지 네. 효율 지침은 2018 년도, 에코 네. 라벨은 뭐 2010 년도 이런 네. 식으로 2017 년도, 2008 년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총괄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빠진 것들을 ESPR에 좀 이렇게 채워 넣고 있는 맞아요. 것들은 같이 잘 활용하는 차원으로 ESPR의 어떤 만들어진 배경, 취지, 네. 뭐 성격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표네요. 맞습니다. 아 이거 아주 정리 잘하셨는데요. 이거 정리 아무나 못하는데 이 대표님 훌륭하신데 진짜. 대표님이 이거를 딱 이해하시는 게 저는 더 놀라운데요. 아 우리 맨날 이런 것만 해 가지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인제 13 페이지 가니까 요약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산업계에서 네. 주목할 이게 ESPR. 이제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네들을 보니까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얘를 보면은 설계하는 팀, 제조하는 팀, 공급망 관리하는 팀, 또 데이터를 관리하는 팀, 커뮤니케이션하는 팀 뭐 하나 역할이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재화가 필수인 것 같고, 음. 또 하나는 이게 그냥 미니멈 리ኳ어먼트를 충족하면은 상관없는데 이 경쟁 시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음. 여기서 성능 등급을 도입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예를 들면 1 등급서부터 4 등급이다 그러면 공공 조달은 뭐 1 등급과 2 등급까지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제도 설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에코 디자인 자체가 기술과 혁신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주기를 본다."라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재생원료 사용이고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뭐 화학물질 대체라든가 또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또 용이한 원료를 또 이게 또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거, 이것도 되게 이슈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속 가능한 조달 시스템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품질과 또 그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스테이너블하게 나한테 조달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느냐가 핵심이고요. 또 음음. 한 가지는 아까 DPP는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툴인데,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한번 요약을 해본 겁니다. 네 이거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네. 슬라이드 보니까 이게 인제 어떤 케이스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잠깐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더니, 궁금하죠. 예예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도 이 기업들은 되게 유명했어요, 에코 음. 디자인 잘하기로. 네 그렇죠. 예예. 유명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흐름이 좀 바뀐 거죠. 네. 아. 예. 정말 순환 경제로 완전히 전략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 아 기업들이. 그래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10 페이지 정도 이제 기업 사례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뭐 "이케아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보다는 음. 약간 이제 메시지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한 네네 네. 거예요. 한번 해 그래서 주세요.
예. 15 페이지는 네. 에코 디자인이 대세다. 네. 이건데 뭐 모든 기업한테 대세가 아니고 글로벌 기업한테 대세다. 네. 제가 봤더니 뭐 이케아, 슈나이더 일렉트릭, 또 H&M, 로레알 모르는 기업 없잖아요. 네. 이 기업들을 들어가 봤더니 일단 숫자로 대외 선언을 해요. "우리는 몇 년까지 전 제품을 자원 순환을 몇 프로 달성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선언을 하고요. 그걸 네. 계속 성과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 그러니까 음. 선언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한 게 이제 15 페이지고요. 네. 그중에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사실 유럽에 가서 몇몇 기업 벤치마킹한 기업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일렉트로룩스였어요. 네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 이제 20년 전에 노키아 되게 유명했고 아 지금은 완전 그렇죠. 지금은 좀 좀 이제 애매하지만 쪼그라졌잖아요. 네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렉트로룩스한테 제가 받은 되게 시사점 중에 하나가 왼쪽의 그림이 이제 에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네. 아예 그냥 직무가. 제품을 아이디어 회의 때 이 사람이 그 제품 설계팀에 아예 통합이 돼서 "아 이렇게 하면은 환경적으로는 뭐가 좋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나빠."라고 실제 같이 협업하는 아주 초기 음. 단계. 그래서 제가 음. 이게 "인터그레이션의 진짜 리얼한 음.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기업이에요. 어. 근데 사실 이거를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맨 처음에 그 그림 보면 이제 디자인 부서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아 우리 이렇게 개발하려고 해." 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환경 부서에 "검토해 줘." 그러면 이제 환경 부서가 "아 이렇게 있어."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이제 좀 단절된 형태의 교류가 있는 게 이제 중간인 거고요. 네네. 처음에는 뭐냐면 이제 환경 부서가 "야 설계할 때 이런 것 좀 고려해 봐."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줘요. 설계자들이 막 "야 이러면 안 팔려." 하고서 반영 안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예. 고 레벨을 설명한 음. 건데 어쨌든 좀 이것도 이제 20년 전에 제가 그렸던 장표인데 통합을 음. 좀 레벨로 설명한 거여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17 페이지에 보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자기네들의 에코 디자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이제 설명한 게 에코 디자인 웨이라고 해 가지고 마케팅 기획할 때 "우리는 네. 이런 툴을 써." 그다음에 "설계할 때는 우리는 이런 툴을 써." 그다음에 마케팅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우리는 이런 툴을 써."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좀 자기네 프로세스를 자랑하듯이 설명한 장표가 바로 요겁니다. 통합을 좀 설명하는 장표여서 제가 좀 담아 봤고요. 16 페이지와 17 페이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우리 이런 거 새로 신제품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 환경 문제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만 봤다가 네. 이제는 아예 관련된 에코 디자이너들이 그 제품을 하나를 기획할 때 직접 네. 참여해서 네. 한다는 얘기와 그러다 보니까 "에코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회사도 있더라."라는 거를 네네. 17 페이지까지 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네요. 근데 마케팅 그 및 기술 기획을 할 때부터 맞아요. 같이 한다. 그 조직 통합 레벨은요. 옛날과 지금을 비교한 게 아니고요. 20년 전에 일렉트로룩스는 가장 마지막 단계를 구현하고 있었어요. 아. 대단하다. 맨 첫 번째는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네. 우리는 아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가이드라인이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8 페이지도 약간 통합을 얘기하는 건데 H&M은 섬유 쪽에서는 에코 디자인을 가장 좀 선도적으로 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디자인 전략이 얘네는 뭐냐면 디자이닝 포 서큘러리티예요. 음. 아예. 그래서 야 의류를 만들면 그 의류가 되게 순환이 다시 그 갈머트 투 갈마트 의류가 다시 의류가 되게끔 하는 게 얘네들이 가장 꿈꾸는 세계예요. 근데 음. 되게 어렵거든요. 의류가 재활용이 제일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음. 어떤 기업 전략을 얘기한 장표가 18 페이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례가 그다음에 많으니까 네. 쪼끔 빨리 네. 설명을 네 네. 드리면 19 페이지. 네 혁신이다. 네 이노베이션. 음. 그래서 일단은 혁신을 가장 설명하는데 긍정적인 사례와
약간 실패 사례를 제가 같이 설명할 건데요. 네네네. 애플 같은 경우가 여기에 순환 경제 전략이 뭐냐면 디자이닝 투 디스어셈블리예요. 음음. 근데 이게 왜 우리 휴대폰이 되게 유가 금속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휴대폰을 잘 회수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유가 금속을 잘 회수하면 이건 다 돈이에요. 그래서 다 도시 강산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애플은 이거를 자기네 그 클로즈드 루프를 구현합니다. 이거를 음.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요. 최대한 음. 자기가 금속을 회수해서 그걸 다시 자기네 사업장에 넣는 걸 지향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폰 17 프로 이거 런칭된 것 같은데 음. 예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30% 리사이클드 콘텐트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밑에 제가 아이폰 15 그러니까 15 프로 네. 여기는 20% 리사이클드 콘텐트가 되어 있거든요. 2023년 9 월에 발표된 거에. 그럼 많이 낮았네. 네. 이거를 계속 얘네들이 계속 그 높여가는구나. 팩트 시트로 올려가고 있어요. 음. 근데 이거를 할 때 얘네들이 로봇 기술을 씁니다. 음. 그래서 로봇이 이름이 데이지 로봇, 뭐 음. 타즈, 데이브 로봇, 로봇 이름이 있어서 음음. 히토류 자석을 뽑는 데에 타즈하고 데이브를 쓰고 음.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는 데이지 로봇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음음. 해서 이 로봇 여길 절대 외부 공개를 안 한대요. 음. 예. 그래서 요런 인제 디스어셈블을 위한 혁신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계속 이거를 해 나가고 있는 사례여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네네.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네. 그다음에 좀 안타깝지만 사실 이케아라는 되게 네네. 유명한 네. 가구 회사인데 네. 왼쪽에 보이는 게 드라이기로 공기 넣잖아요. 네. 오른쪽에 어떤 아저씨가 소파에 앉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에어예요. 에어 퍼니처입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이거 앉아 봤어요. 음. 15년 전에 한국에 이 제품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음. 너무 푹신하고 너무 음. 좋아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요 소파 하나에 9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하고 음. 그냥 너무 비싼 비싸네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비싸네요. 생각보다 비싸요? 근데 음. 약간 이제 예술적인 거 뭐 이렇게 감안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음. 상용화하는 데에는 이게 좀 공기가 아무리 이제 밀폐된 그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쪼끔씩 이제 빠지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얘가 우리 가구는 약간 중후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 막 왔다 갔다 음. 하니까 음음. 네 소비자들이 이제 그렇게 막 환영하지 않았던 제품이었던 거예요. 음. 근데 이 이케아가 대단한 게 이걸 15 년간 꾸준히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실패를 선언하고 그 이케아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케아 네. 뮤지엄 네. 웹사이트에 자기네 실패인데 우리는 이 실패를 "It's a part of IKEA culture to be innovative and take risk." 즉 음. "혁신과 이 위험을 감수하는 건 그러네. 우리의 문화야." 뭐 이런 식으로 네. 되게 거기 장표에 써 놓으셨네요 네. 이렇게. 예. 그래 "이케아의 가지고 컬처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포럼 때 우리 실패하는 거 용납 안 하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용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가리려고 그러고 우리는 기술 사업화를 정부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뭐 기술 사업화가 됐다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아니 그럼 우리 지금 뭐 정말 강국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산업 강국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자꾸 숨기고 목표를 일부러 낮게 만들어서 달성한 걸로 하고 뭐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높죠. 맞아요. 그래서 큰일이에요, 큰일.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네. 그렇고 21 네. 페이지는 이제 이제 1 테크놀로지다. 페이지가 이제 테크놀로지인데 모든 기술을 기업이 스스로 다 개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케아가 만든 투자 그룹이에요. 인카라는 그룹이 서큘러 인베스트라는 걸 설립을 해서 아예 이 재사용과 재활용 순환 경제 기술에 투자를 하는 그런 야. 사례고요. 한국 기업도 투자가 됐었던 어 사례고 대단하다. H&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텍스타일 투 텍스트가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에 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 같이 공동 슈레라고 하는 공동 그 기업을 설립을 하고 7 년간 장기간 이 그 소재를 납품하는 장기 구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서스테이너블 소싱이에요. 야 이거 대단하다. 장기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게 다 우리 기업들한테는 전략이다라고 네. 하는 사례를 제가 보여 드린 거고요. 네. 22 페이지가 아까 제가 이제 클로즈드 루프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우리 왜 그 렌탈 서비스 그 복합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복합기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왜 웅진코에도 렌탈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정수기. 렌탈 서비스에는 이 에코 디자인은 완전 핵심 전략인 거죠. 음.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고 음. 수리가 되게 용이해야 되고 그렇겠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내재화되어 있는데 이 리코와 관련된 유사한 포지션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왼쪽에 보이는 이런 설계, 회수, 수리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재생 원료를 다시 투입을 하는 이런 순환 시스템을 거의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버진 머티리얼을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목표 선언을 한 거죠. 아 이렇게 그래서 되면 결국은 새로운 소재를 자꾸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래 가지고 또 쓰레기 발생하고 또 리사이클하니까 가능하면 이거를 더 줄이겠다는 거네요. 버진 맞습니다. 머티리얼이라는 개념으로.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에코 디자인은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설계를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얘는 리사이클러빌리티가 높게끔 우리가 계속 설계를 했어. 근데 만약에 얘가 수거할 때도 다른 거랑 같이 수거돼서 분리가 잘 안 돼서 결국은 소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은 뭐냐면 이거는 국가가 해 줘야 될 일인데 배출하고 나서 수거, 분리 선별 그다음에 각각의 물질 재활용, 열 재활용하는 쪽으로 얘가 가장 효율적으로 넘어가서 자원을 계속 음. 쓸 수 있게끔 하는 음. 것이 갖춰지는 게 가장 핵심이고 설계 요건을 정할 때도 사실 그 후단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나라에서 이거를 강제로 하게 해야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은 지금 나라에서 하는 건 없잖아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제 환경부에서도 예. 이 순환경제 정책으로 지금 전환이 다 됐고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품목별로도 이게 뭐 재활용 기술이라든가 재활용 시스템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준이 다 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에 규정을 만든다라는 건 이미 이제 좀 원칙적으로는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폐기 단계의 이 인프라, 이 기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사하시는 우리 기업들의 역량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설계 규정이지만 뒷단의 인프라 구축하는 거가 같이 중요하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네 거고 네. 네 23 페이지와 24 페이지는 이제 조달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저희 왜 에코 디자인 우선순위 품목 중에 섬유, 가구, 타이어, 전기전자 제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 품목은 사실은 지속 가능성 공급망 실사의 우선순위 품목이에요. 네. 공급망 실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다 이 에코 디자인과 다 얼라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고런 것들을 좀 설명한 장표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 24 페이지에 Code of Conduct for Supplier 이게 뭐냐면 음. "야 협력사 너희 나랑 거래하려면 요런 것 좀 지켜 줘."라고 이렇게 계약할 때 음. 별첨에 들어가는 문서예요. 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섬유의 협력사다. 그러면 이런 공급망 실사라든가 ESPR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관련된 법들을 다 통합해서 이런 행동 강령 형태로 구현을 하는 것들에 대한 샘플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결국은 납품업체하고의 계약을 할 때 가격과 기간과
뭐 부대 조건들 좀 들어가 있는 계약서에서 이런 네. 내용들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계약서로 바뀌겠네요. 네네. 음. 일부 지금 사실은 이 ESPR뿐만이 아니라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선행적으로 이런 걸 요구하고 있어요. 음. 네, 제가 놀랐던 건 이제 섬유 쪽의 글로벌 기업들이 훨씬 선도적인데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우리나라의 벤더들은 어느 정도 이런 사항들을 이미 요구받고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대기업들은 네네. 이미 많이 알고서 진행하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견기업들한테 좀 더 많이 확장돼서 알려 드려 가지고 준비를 더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여기에 맞는 어떤 소재를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좀 더 네. 친환경적인 소재를 개발하신 분들, 친환경적인 어떤 제품을 만든 분들은 빨리 이런 내용들을 접하고 관계되는 어떤 구매자들, 바이어한테 쫓아가셔야 되겠네. "우리 네. 거 쓰면은 유럽 시장에 빨리 달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실제 재생 원료는요. 네, 너무 귀할 거예요 음. 앞으로. 네. 음. 그다음에 25 페이지는 이제 "에코디자인은 디지털이다."라고 네. 하는 거 앞에서 네. 제가 근데 그 섬유 그 패션 브랜드 중에 해외 그 브랜드 중에 실제 이거 구현되는 게 심심치 않게 있어요 어. 지금도. 음.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터미 그 브랜드 사례를 가지고 왔지만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패션 쪽은 가격 태그에 이런 QR 코드를 누르면 어 음. 오른쪽에 보이는 요런 이제 DPP가 구현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 원재료, 조립, 제조, 유통 단계에 그들이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어. 보여주는 그런 이제 형태이고요. 근데 어. 이게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것과 사실 유럽이 이렇게 규제로 구현하는 거는 매우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유럽에서는 서페스 2라고 해서 아마 검색하면 관련 페이지로 갈 텐데 이게 서페스 2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섬유, 전기전자, 타이어, 건설자재 4개 분야에 대해서 시범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좀 우리 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 개진도 하고 또 적용 가능성도 좀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 벌써 하고 네. 있는 데도 있으니까 서로 자꾸 이런 정보들을 교환해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26 페이지는 디지털이다. 이것도 사실 25 페이지와 같이 26 페이지 디지털이다는 거를 쪼끔 더 자세히 설명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음. 네 마무리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앞에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컴플라이언스로 바라볼 거냐,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할 일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저는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철저히 저는 되게 현실주의적인 게 있어서 예, 투머치 대응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음. 그래서 예, 그 순서에 맞게 또 우리 뭐 환경부 기후 에너지 환경부라고 하죠. 기후부랑 또 산업부에서도 또 이런 규제 대응 관련해서 여러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모니터링 하시고 우리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초안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거 한번 대비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적으로 하면 되지만 내가 이 시장에서 이게 '에코 디자인이 우리 제품의 경쟁 우위가 될 수 있겠네.'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인제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음.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업도 찾으셔야 되고 또 제품 개발의 방향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어서 이게 두 가지가 쪼끔 그 '대비되는 어프로치다.'라는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9 페이지는 "여러 조직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예, 디자인 부서 에코 디자인이니까 "디자인 너희가 해." 아 이게 맞아요. 아니라는 그게 거고요. 아니죠. 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생산, 구매 또 정보와 이제 전략 부서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마지막이 이제 30 페이지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국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환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이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환경 영향의 80% 까지 좌우한다고 하니 이것처럼 좋은 정책 수단이 없는 거죠. 음. 탄소 중립도 그렇고 순환 경제의 목표 달성에도 매우 중요한 거고, 또 여러 또 유명한 기관들이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회피하는 효과로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해서 핵심 가치를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담으면서 한번 마무리했던 그런 이제 발표였습니다. 저도 아이고 네. 그날 아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날 정책 포럼 할 때 아니 이 대표님 얘기 안 들으신 분들은 이게 큰일 나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유럽의 어떤 태풍주의보를 알려주신 것 네. 같아요. 아 네. 저 전 외에 산업이 다 바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뭐 이제 품목별로 순서적으로 하는데 10년 이상 걸리겠죠? 근데 네. 좀 빨리들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그 에코앤 파트너즈에서는 어떤 내용들 컨설팅 해 주고 계세요? 이런 분들 만약에 연락 오면? 저희는 음. 사실은 15년 전, 20네. 년 전에 이 에코 디자인과 관련해서 기업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디자이너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라고 교육을 한 3-4 년에 걸쳐서 했던 어. 기억이 있어요. 어어. 근데 이제 그때 했던 것과 지금의 규정을 대비했을 때 이게 그 맥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내부 프로세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협력사한테는 뭘 요청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로드맵을 짜 주고 기업의 이제 시스템을 제안하는 그런 컨설팅이 가장 이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저랑 교육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네.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네네. 번째는 이거 말씀 듣다가 인제 생각난 건데 AI하고 이 지금 유럽에서의 이런 태풍을 연결해서 기업들이 네. 쪼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것도 한번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좋은 될지 한번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역시 대표님. 어쨌든 오늘 예.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잘 전달을 해 보고요. 네네. 관련돼서 문의 사항이 있는 분들은 에코앤 파트너스의 이한경 대표님의 그 개인 전화번호 말고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하고 이메일까지는 제가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번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회에서 봬요. 네 알겠습니다. 네.